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국 근현대 문화사상사 강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참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길고 어려운 역사 사상 문제인데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고 과제물 내주고 해서 제가 힘을 얻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특히 우리 그 박찬호 형제님이 어, 유튜브에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유튜브를 올리는 일을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에 올라 있는 내용이 첫 번째 강의는 그런 제의가 없어서 나도 그냥 지나갔고, 두 번째 강의 올렸고, 세 번째 강의는 녹화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빠져서 다른 거는 다 올라갔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이 어, 레포트 준비하시고 자료 내시고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성적 처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강 시진핑의 중국梦. 이 중국梦이라는 게 중국의 꿈이죠. 시진핑 주석이 중국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梦을 알기 위해서 먼저 시진핑 주석 본인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간단한 가족의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꿈, 중국梦, 그다음에 중국 문화의 부흥, 이 중국 꿈에 이 중국 문화를 부활시키고 부흥시키자라는 이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거를 일대일로라는 엄청난 다른 나라와 연계를 시키면서 그 중국 꿈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것이 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시진핑 아버지를 살펴보면 시중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마오쩌둥보다도 20살 아래예요. 그리고 덩샤오핑보다는 9살 연하인데, 이분이 굉장한 탁월한 정치 공작 지도자였고 혁명가였다.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13년에 태어났고 1928년에 중국 공산당 당원이 돼요. 몇 살입니까? 겨우 16살이에요. 16살. 근데 이 20살 때쯤, 20살 때쯤 나이, 그러니까 19살 때 국민당의 지역에 군대가 보초를 교대하는 그 틈을 타서 양당 병변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국민당을 다 쫓아내고 공산당원들이 이 산간 벤치라 그러는데 싼시성하고 깐수성 그 주변 거기에 이 공산당 해방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해방구를 만들어서 시중신이 주석이 되고 당 서기가 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배웠던 마오주시, 마오쩌둥이 저기 홍콩 위에 찐강산에서 짱제스 군대에 포위당해가지고 도망가는 일을 계속 중국 홍군이라고 그러죠. 홍군이 12,500km를 도망가면서 이 대장정을 하는 거예요. 대장정이란 말이 엄청난 길을 정복회를 갔다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은 도망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어디에 멈춰야 될지, 어디다 주둔지를 설치해야 될지 모른 끝이 없는 추격을 피해서 서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 있냐? 시중신이 마련해 놓은 연안의 해방구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해방부에 딱 가니까 마을 담벼락에 뭐라고 써 붙여 있냐면 산시 깐수 소비에트의 정부 주석 시중신이라고 이 프랑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랑카드 걸린 시중신이라는 이 영웅은 몇 살이었느냐? 22살이었어요. 그 당시 마오쩌둥은 42살이고. 그럼 마오쩌둥이 볼 때, 이 22세의 청년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마냥 이쁘고 감사하고 흐뭇한 표정으로만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젊은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마오쩌둥 앞에 이 시중순이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마오쩌둥과 당 중앙이 장정을 거쳐서 이 산시 서북부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 지역은 국민당 군대의 공산당 근거리 말살 작전과 내부의 노선 투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 때문에 공산당의 간부와 지식인들과 하급 장교들이 총살당하고 생매장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친히 겪은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자기가 겪어온 일을 뭐냐면 좌경적 노선 투쟁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마오쩌둥은 내가 하는 일을 너무 피해를 입힌 좌경투쟁이라고 착오한 일을 했다고 이 친구는 평가하는구나 라고 이 당돌한 청년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가 이 청년의 신세를 져야 되니까. 그래서 험한 길을, 험한 장정을 거치고 말을 타고 온 마오쩌둥이 이 연안이라는 곳이 이렇게 산인데 거의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인데 이 민둥산에다가 야오동을 만들어요. 야오동. 야오동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조금 이따 시주석을 이야기할 때 나올 텐데 언덕에 굴을 파가지고 여기 그 두 번째 왼쪽 두 번째 마오쩌시 말 밑에 유리창이 보이죠. 그 건물이 바깥에 유리창만 바깥에 나와 있고 안에는 다 동굴이에요. 그런 집을 짓고 사는 게 섬서지방의 이 주거 형태입니다. 여기서 마오쩌둥과 장정을 마친 홍군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근거지를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시중신은 49년도에 중화민국이 인민공화국이 설립된 다음에 서북구 대표로 북경에 와서 중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52년도에 또 당 중앙 선전부장이 되고 62년도에 59년부터 62년까지는 국무원 부총리까지 지내요. 그러니까 그 22살 청년이 승승장구한 거죠. 승승장구해서 중앙회까지 진출됐는데 62년 9월에 마오쩌둥에 의해서 반당 집단으로 몰려가지고 구속이 돼요. 모든 게 해임이 되고 문화혁명 기간에 그때부터 62년이니까 문화혁명 전부터 몰려가지고 문화혁명 기간과 화국봉 등소평 이전에 마오쩌둥이 죽고 화국봉 주석이 있을 그 기간도 지나고 등소평이 이분을 복권시켜줘요. 그래서 78년에야 16년 동안 구속된 상태에 있다가 78년 2월에 복권이 되고 4월에 광동성 서기로 복권이 돼요. 그래가지고 광동에 가서 2년 정도 일을 하는데 이때
심천시 경제특구안을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 승인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일을 시중신이 맡아요. 그래서 1998년에 전국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엄청난 높은 직급이죠. 그리고 93년 퇴임하고 2002년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분이 잘 나갈 때 55년 국무원 서기장으로 있을 때 인관명령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약진 운동일 때는 할 때는 북경 외곽지에 스산링 수이쿠라고 있는데 저수지 만들 때 노동에 참가한 현지 일꾼들하고 정심을 주울레 총리하고 같이 먹는, 그러니까 시중신이 지역에서 중앙으로 올 때는 마오쩌둥 주울레 빼고 덩샤오핑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지역 대표로 올라와요. 지역 대표로 5명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북 지역, 서남 지역, 동부 지역, 연해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지역 대표가 오는데 이 시중시는 서북 지역, 섬서 지역 그쪽 국 해당된 당 서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와서 북경에서 53년도에 시진핑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왜 진핑이라고 그랬느냐? 이 진이란 말은 가깝다란 말이죠. 가깝다. 원근할 때 근이니까. 그러면 이 핑이 뭐냐면 북경을 원래 베이핑이라고 그래요. 북평이라고 그랬어요. 북쪽 평야. 근데 진핑이란 말은 베이징에 가깝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내용을 남겨준 거죠. 그리고 시진핑의 누나가 2명이 있고 남동생이 한 사람이 있는데, 시진핑의 어머니는 2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실은 시진핑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은 자녀를 아들이 하나가 있고 딸이 2명이 있는데, 또 2 자녀는 어렸을 때 죽어가지고 첫 번째 부인에게서 자녀가 5명이 있었어요. 근데 3사람만 살고 2사람만 죽고, 그러니까 시진핑을 장남이라고 말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큰 아들이 정링이라고, 시정링이라고 하이난성에서 정법위원회 서기도 하고 98년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형이 있어요. 정부 당과 주요 기관에서 아버지가 일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은 북경의 중난하이라는 말은 고급 관료들이 그 고국 옆에 이게 있는 베이하이, 중난하이 이렇게 있는데, 하이란 말이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하이란 말은 북쪽 북해라 그러고 중난하이는 중남해라 그러는데, 이게 바다가 아니라 연못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중남쪽 고급 간부들이 사는 그곳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유복한 생활 가운데 성장을 했죠. 근데 아버지가 시진핑이 9살 되던 해에 갑자기 반동 분자로 몰려가지고 구속되고 유배를 당하니까 이제는 시진핑도 심각한 문제에 인생의 고비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리우즈탄 사건으로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끌려갔고 남은 그 자녀들, 시진핑은 반동분자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제 9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부터 다니잖아요. 엄청나게 천시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된 거죠.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당하느냐 보세요. 문화혁명 당시 시중신이 1967년 산서성에서, 싼시성이라죠, 다양이라는 이곳에서 서북농학원의 군중들, 그러니까 학생들이에요. 홍위병들이 거의 다 학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잡고 목에다 이렇게 죄패를 붙이고 비판을 하고 인민 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그렇게 고문당하고 핍박당할 때 시진핑은 홍위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반동분자 자녀니까. 그래서 반동분자라는 그 죄가 늘 따라다니다 보니까 공산당 중앙 당교에서 집중 사찰을 받다가 마지막으로는 소년원 반동 자제반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집중 감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68년도에는 그가 다니고 있었던 제81학교가 해체가 되고 25중학교로 갔는데 여기서 바둑의 기재라고 할 수 있는 리 웨이핑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리 웨이핑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시 웬핑이라고 원근으로 아버지는 이 아들들 이름을 지었어요. 앞에는 찐, 뒤에는 원, 웬. 그래서 북경을 갖고 왔고 하나는 북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시 웬핑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16살 때 아버지 때문에 이제 동생이 볼 때 엄청 수감을 받고 심사를 받고 그렇게 집으로 풀려 나왔는데 몸이 허약하고 온 몸에 몸에 간질간질한 이 있죠. 요즘 이가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가 많았어요. 이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자기도 핍박받으면서 이제 학생들을 농촌에 가서 농활 하라는 게 샤방이에요. 샤방. 그래서 마오주시가 69년도부터 샤방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시진핑은 량자허라는 연천시에 있는 그 양자허 거기로 가서 대를 이루어서 7년간 이 농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고국 관부 자녀로 살았던 시진핑이 농촌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생활에 적응 못하고 3개월 만에 북경으로 몰리 도망쳐 와버려요. 그래서 북경에 도망쳐 오니까 북경 사람 가만 놔둡니까 또? 시진핑을 다시 구금시켜가지고 하수도 공사에다 투입을 한 거예요. 하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에서 일하는 거나 농촌에 일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나중에 시진핑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이모부가 동북의 유명한 그 지도급 인사였는데 동북 삼성 가까이 있는 이제 아버지 이 이모부 이름이 뭐냐면 웨이전우라는 이 이모부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양자호로 원래 시아팡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라. 너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곤란해진다. 너 아버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느냐. 네가 이렇다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을 듣자마자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요.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아주 적응 못하고 뱅글뱅글 돌았는데 외곽으로 이제는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농민들과 아주 격의 없이 지나고 공부하고 친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공산당을 입당을 해야겠다가 지원서를 10번 제출했는데 10번 거절당해요. 근데 74년 1월에 21살 때 11번 제출했는데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당을 하고 그해 10달이 지나서 그 동네에 지부 서기가 돼요. 그 동네에 이제 촌장이 되는 거예요. 서기란 말이 촌장. 그래서 촌장이 돼가지고 이런 꼴짝의 동네에 이게 양자허 그 동네의 모습인데 이런 동네에 처음에 올 때 생각은 뭐였냐면 정치적 충격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처로만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일하러 갈 때 자기는 체액 소모가 심하고 산길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게으름을 피우고 노동도 하지 않고 결국 이제 북경까지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게 어떤 사람 빵이라고 해나가 있던데 중국 사람 빵을 먹은 게 아니라 만토를 먹어요. 만토. 그러니까 만토를 먹지 않고 개에다 던졌는데 시중신이 아들이 만토를 먹지 않고 저 귀한 만토를 개한테 줬다라고 해가지고 또 농민들이 얼마나 비판한지 몰라요. 그리고 같이 왔던 이 지청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청년들이 한 10명 같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한테 언사가 불손한 거야. 그러니까 군중들, 그 촌민들한테 반감을 샀죠. 그래서 이제 뒤에 당서기가 돼가지고 그 동네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꼬마도 만져주고 또 시찰하고 구정, 춘절을 자기가 한턱 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입당과 이제 당서기가 됐잖아요. 근데 당서기가 돼가지고 왜 이분이 이 시진핑이 인정을 받게 되냐면 되기 전에도 열심히 촌민들하고 이제 관계를 형성했지만 모든 것을 독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독학해서 댐을 건설하고 댐을 이제 쌓고 또 메탄가스를 그 탱크를 제조해 가지고 촌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생각하는 농촌이 아니에요. 중국의 그 군웅지대. 저도 이런 데를 가봤는데 우리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야오동이라는 밑에 있는 야오동이 보이죠? 이게 흙속 토굴이에요. 창문이 없죠. 입구만 있고. 이게 어떤 긴 거는 한 10여 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야오동이 시원하고 아주 따뜻하고 그런 조건이 있죠. 여기는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살다가 뒤에 이제 출세한 다음에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을 이루는 박리환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하고 가정을 두 번째를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갔어요. 그러면 청와대에 어떻게 입학했느냐. 나도 시진핑 주석이 청와대를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청와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냐. 각 지역마다 학생이 배당이 돼요. 북경에 몇 명, 상해에 몇 명, 광동에 몇 명, 섬서지방에 몇 명 이렇게 되는데 73년에 시진핑이 대학에 원서를 낼 때 가족 아버지가 복권이 안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합격할 가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연안 지역에 2명을 배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적 좋으면 다 간다. 그렇게 하면 불공평하니까 지역에 몇 명, 그래서 지역이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산동지방, 그리고 다른 지방하고 산동지방에서 1, 2등 한 사람은 북경에 인민대나 또는 북경대 청와대 이렇게 와도 상위 그룹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북경시에 1, 2등 한 사람은 전체 성적으로 볼 때는 저기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회지에 있는 사람하고 도회지에서는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다른 거 많이 하니까 점수를 낮게 해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농촌에서는 공부만 시킨 의미로 또 공부를 치열하게 하니까 거기는 점수가 높아야만 들어와요. 이 배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명이 배정이 됐는데 시주석은 세 지망을 3지망까지 쓸 수 있는데 모두 다 청와대에만 기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75년도에 합격을 해가지고 9월 학기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화공학과, 화학공업학과에 입학을 한 거예요. 75년도에. 75년도에. 78년도에야 아버지가 2월에 복권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가 더 방해거리가 된 그런 입장이 된 듯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광동성 서기로 이제 2월에 복권되고 8월에 시찰하고 하는데 저기 이 뒤에 보면 제일 오른쪽
사진 제일 뒤에 보면 가늘게 조그맣게 나온 사진이 시진핑이에요. 아버지가 농촌 조사 나가는 시찰 나갔는데 학교 방학해가지고 여름방학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농촌을 순찰할 때 가운데 배를 뚝 내밀고 있는 사람이 시중진인데 아들은 뒤에 한 몇 걸음 뒤에 서서 지금 해당 지역 지도자하고 대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0년도에 덩샤오핑 만나고 또 같이 핍박을 받았던 예진잉이나 양상쿤 이런 사람들을 광주에서 만나가지고 이 즐거워하는 모습, 얼굴에 아주 화색이 만연하죠. 다시 이제 복권돼서 이분들이 덩샤오핑하고 8명의 원로들이 중국을 설계하고 펼쳐나갔죠. 시진핑이 첫 번째 결혼하는 여자분 모습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커샤오밍이라고 커샤오밍인데 시진핑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78년도에 아버지가 복권이 되고 79년 4월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껑바오라는 국방장관의 비서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국방부 장관의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서가 왜 됐느냐? 26살밖에 안 된 시진핑에게 이 자리가 엄청나게 막중한 자리잖아요. 근데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덩샤오핑이 시중신을 생각해서 시중신의 아들 시진핑을 각별히 배려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의 비서가 되도록 허가를 해주고 배려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일을 3년간 비서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만두게 되지만 이 비서직을 할 때 북경에서 이 커샤오밍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시진핑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아요. 그 아버지가 그 당시 영국 대사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껑바오의 비서직을 그만두고 시진핑은 시골에 가서 화북성 쩡딩시엔에 가서 자기는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밑에 가서 나는 공부를 해봐야겠다. 기초 백성들의 그런 실생활이 어떤지 내려가서 나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커샤오밍이 뭐냐면 거기 가지 말고 영국으로 가자. 근데 시진핑은 그걸 거부하니까 이 여자분은 영국으로 갈 결심을 하고 시진핑하고 이혼하고 둘이는 갈라서게 된 거예요. 시진핑은 쩡딩시엔에 가서 부서기가 되고 그래서 고위 간부 자제가 이렇게 기층 서민들에게 내려가 가지고 실무를 경험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진핑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쓰는데 처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커샤오밍은 뒤에 이제 메이티라는 모르겠네요. 신문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런던 시설병원의 고위 관리자로 있었고 런던 대학 아시아 아프리카 의대의 개공 교수로 있는 것을 2015년인가 인터뷰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진핑 가족은 이 펑리위엔이라는 국민적 가수 펑리위엔하고 87년도에 만나서 재혼해가지고 92년도에 외동딸이 시밍저 미국서 지금 유학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동딸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엄마가 44년도 시중신하고 결혼한 치신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46년도에 시중신, 그 다음에 아들하고 찍는 모습, 그 다음에 동생네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끼리만 찍는 거 5명이 6명이죠. 6명이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이 시진핑이 근래에 최근이겠죠. 근래는 아니고 최근에 엄마하고 산보하면서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치신 이분하고 이렇게 뭐 있는 모습이에요. 관료 생활은 화북성 정딩시엔의 부서기로 갔고 85년도에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야, 저 친구 공직자의 자녀로서 기층 지방에 내려가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귀하다 해가지고 부젠성 복건성의 샤먼이라는 그 시의 부시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푸저우의 서기, 그 다음에 부젠성의 당 성장,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 공직 생활을 부젠성이 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업적을 쌓냐면 대만 자본, 대만 건너편이니까 대만 자본을 많이 끌어가지고 성과를 냈는데 2002년도 부젠성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로 전국의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02년 부젠성 서기를 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절강성 당서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상해시 당서기를 해요. 근데 이 상해시 당서기를 할 때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상해시 시장이었던 전량위라는 당서기가 비리 혐의로 낙방을 하는 거예요. 낙방을 하니까 그 당시 후진타오 주석인 공청당파, 꽁친이라고 해요. 공산당 청년 출신들. 그걸 이제 후진타오 리커창에 입하고 그 전 주석이 짱저민인데 짱저민은 상하이방이에요. 상하이방. 그래서 상하이 출신의 지도자들. 그래서 상하이파하고 공천당파, 후진타오하고 서로 자기 파를 상해 시장으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보를 안 하니까 서로 의논하고 조절하다가 누구를 추천하냐? 그러면 니도 하지 말고 우리도 하지 말고 제3자 가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 상하이방 공청당파 태자당. 그러니까 고급 자녀들, 간부 자녀들이 모아있는 태자당이라는 태자당파가 있었는데 그 출신인 시진핑을 타협의 산물로 그러면 시진핑 우리가 상해의 시장으로 시키자, 서기로 시키자라고 해서 낙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가 높이 사졌느냐? 후젠성의 경제 발전에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이 시진핑의 정치적 입장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상해 시장이 서기가 되고 2007년 그 해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장저민과 후진타오의 서로 좋은 동지 관계지만 파가 틀리니까 출신 그 성장해 온 배경이 틀리니까 자기 편을 시키려다가 못 시키면 중간에 있는 무리가 가지 않는 사람 시키자 해서 시켜진 게 2008년에 국가주석이 시진핑이 부주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주석이 됐을 때 이제 일이 터지는데 가장 태자당파에서도 잘 나간 사람이 보실라이가 있어요. 중경의 그 당석이었죠. 정칭의 당석인데 이 사람하고 호진타오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링지화 이 두 사람이 이 최상부층 두 사람이 부정부패 사건들로 해서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 주석이 이제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취임 이후로 나는 호랑이든 파리든 부패한 사람은 다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누구냐? 고급 관료. 파리는 누구냐?
하급관료. 무조건 부패를 하면 나는 척결하겠다. 그래서는 그 구호를 내세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척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3년에 국가주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주석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연설에서 이 중고멍을 이야기해요. 중고멍. 그럼 이 중고멍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중국의 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 뭐냐? 아편 전쟁부터 줄곧 패배만 해온 중국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 중국의 강성과 민족 문화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진흥하고 국가 부강, 인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중고멍이란 말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14년이 딱 되니까 그 취임하고 2014년 취임하고 2014년이 딱 됐는데 부패 척결의 원년인데 여기에 터진 사람들이 당시 쪼우융쾅이라는 이 사람은요, 공안부장, 뭐 장저민 총리 국가주석이 총서기가 뭐 이제 그렇게 두 개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후진타오에게는 하나만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 내려갔거든요. 그 안 물려주고 내려가면서 또 누구를 심어놨냐? 이 쪼우융쾅이라는 사람을 후진타오의 멤버 가운데 끼워놨는데 엄청난 실권자였어요.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힘껏 일하라고 맡겨줬는데 이 국가 지도자 거물 4명이 이 해에 낙마를 하게 된 거예요. 쪼융쾅하고 시차이호하고 군사부주석이 몰락하고 세 차례 당서기하고 정계에 유명했던 정치협상을 주석도 했던 쉬롱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닝지화 통일선전부장, 그다음에 닝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이런 사람이 실질적인 시진핑 주석의 정치 상대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우수수 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몰락한 일을 누가 처리하느냐, 부패와 투정을 누가 하느냐, 왕치산이라는 이분이 하는 거예요. 왕치산이 언제 등장을 했냐면 사스 때 느닷없이 양반이 2003년에 등장을 한 거예요. 원래 북경에 사스가 터질 때 당서기가 리우치라는 사람이고 북경 시장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 다른 사람이 맡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름이냐면 멍쉐롱이라는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어리버리 잘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시장으로 왕치산이 올라와가지고 북경의 사스를 상당히 잘 처리를 하고 그때부터 등극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부패한 사람들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지화가 부패에 걸린 이유가 뭐였느냐? 링지화 아들이 북경대를 다녔는데 차를 몰고 북경시를 달리다가 차가 충돌해서 전복이 됐는데 거기에 여자 2명 이 사람이 탔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본인은 죽고 두 여자는 거의 생명이 올가락 했는데 이제 뒤에 치료받고 나왔는데 고국 자녀들이 이런 부패한 생활을 한다.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리고 오실라이는 그 부인이 구리핑이라는 사람의 두 번째 사진. 근데 이분이 중앙 댄스타일, 그러니까 중앙 CCTV의 아나운서인 누이청강하고 내연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링지화도 중앙 댄스타일의 CCTV의 아나운서하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아나운서, 남자는 여자 아나운서.
그리고 이제 시윤캉, 저우융캉 이분은, 저우융캉 이분이 나와 있는 밑에 여자가 두 분이 있는데, 션빙이라는 이 사람이, 그리고 예잉춘 이 사람 두 사람 다 실종됐는데, 이 션빙이라는 이분은 2002년 한국 월드컵 때 한국을 엄청 시기 질투해서 그 방송했던 그 아나운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관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내연 관계 그리고 부패, 타락 이게 한꺼번에 터져서 결국은 처단이 되고 이분들이 몰락하게 된 거예요. 투쟁의 결과들이. 결국은 2018년에 이제 시 주석이 헌법 개정까지 가죠. 그럼 헌법을 개정을 왜 했느냐? 마오쩌둥은 집권 연도가 35년부터 죽을 때까지 41년간 했어요. 그 다음에 덩샤오핑은 78년부터 11년간 하고, 짱저민은 89년부터 13년, 후진타오는 10년. 왜 10년, 13년, 10년 이렇게 됐냐면, 국가주석직 이여임 초과 금지 조항을 덩샤오핑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차기 지도자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격대 지정,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정하고 7상 8하 지도부 자리가 67년을 유입하고 68년 은퇴해라. 그리고 2년 연기는 초과하지 말아라. 이걸 덩샤오핑이 만들어놨고 제정을 헌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헌법을 개정한 거야. 2년 초과 금지를 삭제하고 두 번이 아니라 세 번도 네 번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전인대에서 2,964표 가운데 찬성이 많고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 99%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 전 지도자 임기가 10년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신토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인대가 저렇게 개최되고 시주석이 연설하고 헌법이 수정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일반에서 개인 숭배를 막아야 된다. 우려 소리가 제거된 거예요.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로이터 통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석 임기 제한 철폐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중국이 다시 정치 혼란에 빠지고 정치 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전춘야오가 대답하기를 79조항은 수정할 때 당, 군, 국가 삼위일체의 영도 직무를 하나로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는 국가 정세가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자 오랜 실천적 탐색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헌법에는 연임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당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헌을 고친 게 아니라 헌법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인민과 함께 유대한 자아혁명을 실천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당헌으로 바꾼 게 아니라 당헌법을 바꾼 게 아니라 국가헌법을 바꿔서 당헌에 맞추게 되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90년 동안 우리 잘 통치해왔다. 어려움 없을 것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홍콩 명보에나 나올 때 이제 뭐가 있냐면 마오쩌둥 비서를 했던 리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헌법을 바꾸는 것은 중국이 문화적으로 개인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어쩌면 마오쩌둥의 길을 시진핑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돌아봐봐라. 모든 당성 간부들이 시진핑을 찬양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중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시저슈는
중문 매체 보신에서 덩샤오핑이 물러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계속 중국을 이끌어갈 길을 바랐으나 지도자 퇴임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천안문 지도자, 천안문 사태 지도자 뭐 왕단이나 우월카 이런 사람들은 회의에서 주석 2연임 금지 조항 폐지를 이거는 袁스카이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가 후퇴해서 40년 개혁 개방이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우려 속에 지금 시 주석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 시진핑의 이 중국어멍이라는 건 이게 뭐냐? 이 중국어멍이 언제 제기됐냐면 2012년 공산당 18기 일중 전회에서 되어졌다. 그 날짜는 별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가박물관을 가면서 부흥의 길을 참가했는데 제목이 박물관 부흥의 길이라 써 있는데 시 주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화민족의 부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꿈이다. 그 말이 중국 사람들이 꾸는 꿈 가운데 중화민족의 부흥.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중고하고 중화가 어떻게 그러면 연결이 되느냐. 이걸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중국의 꿈은 곧 강군의 꿈이므로 군대도 당의 절대적 영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군인도 꿈을 꿔야 된다. 그 꿈은 당의 인도를 받은 강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실천 방안을 제시를 해요. 그 실천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 중고멍이라는 게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중고멍이 결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미국의 꿈 그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이제는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중국 민족의 부흥, 강대국의 부상 이 측면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 처음에는 중국은 꿈을 뭐냐 도대체 무슨 꿈이냐 했는데 가만 듣고 서로 설명한 걸 요약을 해보니까 중국 문화의 부흥이고 강대국의 부상이다. 강대국. 그래서 강대국이라는 그 말이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 이 세 가지 목표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이걸 실현할 건가? 두 개의 100년으로 실현합니다. 두 개의 100년. 이 두 개의 100년은 누가 말했느냐? 덩샤오핑이 지난주에 했었죠. 87년도에 첫 번째로는 원바오, 먹고 사는 걸 해결하자. 두 번째는 샤오쾅, 편안한 삶을 살자. 세 번째로는 따통,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원바오 원티는 80년도에 하고 이 샤오캉은 2021년까지 이루고 따통은 49년, 2049년, 100주년, 두 개 100주년 가운데 건국 100주년 때까지 이루겠다. 그게 덩샤오핑이 설계해 놓은 그 바탕에 이제 구체적인 중고멍이라는 실행 방안을 내용을 첨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 2021년까지 그러니까 창당 100주년이죠. 창당 100주년 2021년 전면적 샤오캉 소위 비교적 잘 사는 사회 지금 이루었죠. 비교적 잘 사는 사회.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때는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 국가. 지금 그걸 위해서 가면서 미국과 지금 아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수정한 헌법을 내용 가운데 시진핑 2기에서 중화민족 부흥과 중고멍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주석이 돼도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이 내용,
중고멍에 해당되지는 중화민족 부흥하고 중고멍 이 내용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실현할 수 있느냐? 이게 자세히 보면요. 중고멍, 세계 최고의 국가, 이 최고의 국가를 이루는 강성국으로 언제 가느냐? 예측하기를 2030년이면 미국이 중국 아래로 떨어지는 해가 온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지금은 미국한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약 6조 정도 차이로. 그러나 2030년도에 가면 과거에는 IBM이나 이런 데에서 추측을 할 때 2016년이면 따를 것이잖아.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미국과 무역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자꾸 딜레이 됐다가 이제 2030년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 통화, 인민의 행보, 국가 현대, 강력한 군대 등등 초강대국화가 언제 되느냐. 과거에는 현재 G2잖아요. 미, 중, 양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넘어서 49년 안에 중미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두 강대국,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겠지만 그때는 미국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가? 중국이 되겠다는 거죠. 그 꿈을 다 이룰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2030년이냐, 더 뒤에냐, 앞에냐. 시간이 언제냐가 문제지 미국보다 중국이 앞설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중국 문화의 부흥이라고 그럴 때 그럼 어디로 가서 부흥이라는 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에 어디를 표준으로 삼느냐? 한당. 공산당 국가 모델은 한나라와 당나라. 중국인들이 역대 왕조를 평할 때 이 두 왕조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일치하는데 강한 나라 한나라와 성세를 이룬 당나라. 그래서 두 왕조의 핵심은 강과 성이에요. 강한 나라와 아주 부유한 나라. 그래서 이 한당 시절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2008년 올림픽 때 짱이모가 그 개막식 때 이 한당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줬죠. 그러면 한당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었느냐? 한나라, 당나라, 청나라 중기까지 중국의 국내 총 생산이 세계 전체의 40% 이상이 했다. 어떤 자료에는 50%까지 나와요. 40% 이상이 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전 세계의 GDP를 차지하는 비율보다 그 당시 한당이 차지하던 것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지금 세력 견제를 하면서도 기가 별로 안 죽는 이유는 뭐냐? 과거의 역사에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나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중국 제조 25년 여기 내용 보면요. 9대 과제, 10대 전략, 5대 프로젝트 이렇게 있어요. IT, 신소재, 항공, 해양, 로봇, 선진, 신에너지, 전력, 농업, 기기정보, 바이오 등등 모든 게 있는데 2025년에는 뭘 이루느냐? 과거에는 중국이 양적인 많이 마스크도 이번에 엄청 제조가 세계에 보냈는데 질이 떨어져서 뭐 반납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2025년까지는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국이 되겠다.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1단계 25년 강대국 대열에 서고 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넘어가는 강국 수준에 이르고 3단계에 최강국이 49년도 안에 100년 안에 이루겠다. 그래서 1등급이 그러면 뭐냐? 미국이고 2등급은 독일, 일본, 3등급은 한국도 껴 있어요. 그래서 제조 2025를 지금 트럼프가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2025의 그 품목 가운데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과 독일과 아일랜드,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겹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이면 일본, 덴마크, 벨기에, 미국 등등.
저임금은 이제 따로 있고. 그래서 이 10대 전략 이거를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기술 패권을 넘기지 못하겠다 하고 지금 같이 이제 싸운 거잖아요. 이 싸운 거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내주면 언젠가는 내주겠지만 그 시기를 천천히 가겠다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그러면 중국어몽을 왜 내세우느냐. 중국의 꿈이라는 말이 중국 지도부 입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중국 사람들이 꿈꿔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부러지지 말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는 이 독재가 최선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가 중국몽을 내세우는 진짜 의도가 우리가 돼야만이 당신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봐라. 공산당 지도부가 청조의 몰락으로 인해서 닥쳤던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태평천국이 일어났지만 태평천국이 성공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신의 혁명도 일어났잖아. 손중상이 해가지고. 근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어? 결국은 실패했잖아. 근데 지금 현재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는 이때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 문제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먹고 살고 역사를 잘못된 것을 청산했고 인민 주권을 실현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과 국제적 영향력 등등을 볼 때 중국 꿈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것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핵심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핵심으로 한 공산당이 잘 다스렸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몽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 누구냐? 1대1로를 지금 통해서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럼 언제 실현하느냐? 그것은 100년, 100년 있었다면 어떻게 실현하느냐라고 할 때에는 이 1대1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1대1로 가운데 1대는 위에 이 윗선으로 가는 비단길이죠. 실크로드죠. 이 실크로드는 산시성 시안으로부터 해가지고 이글 자치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몬탄 하면서 유럽까지 가는 이슬람 국가 이주예요. 이슬람 국가 이주.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이슬람 국가하고 정치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그 사건이 뭐냐? 종교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기독교인 문제예요. 그럼 거기에서 속해 있고 거기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이 문제인데 누가 데리고 나가느냐? 한국 선교사들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에서는 방해 세력이 중국 기독교인 그 배후에 있는 한국 선교사 기독교예요. 그러면 일로는 뭐냐? 바다 북경에서부터 해가지고 시적으로 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에요. 바다라 해상 실크로드예요. 여기는 어디 가냐? 대만을 위주로 한 미국 군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중국을 반드시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인도양으로 갈 때 미국 군함이 중국 진출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안에서 이 위에 빨간선 실크로드 거긴 거의 이슬람 국가죠. 시조 바닷길 출발을 해서 나가는데 대만 그 남중국해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미국 군함 칠함대가 다른 군함이 중국을 방해하죠. 특히 한국 선교사를 많이 추방하고 있는 중국의 2021년을 계기해서 미리 청소한 작업을 했죠. 2021년이 작황서울을 이루는데 공산당 대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끼면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성분이 다른 선교사를 추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이나 데일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선교사들이 사고를 열어가지고 중국
기독교인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파키스탄의 IS가 중국인 2명을 납치해서 살해를 했죠. 근데 거기에 누가 책임자로 떠올랐냐면 한국 선교사가 잘못된 메시지를 유포하도록 조작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단체를 엄청 비판한 내용을 중국 내부의 영자신문에 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도 트럼프가 당선돼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공화당인 트럼프가 일을 하는데 다른 것과는 사사건건 트럼프와 반대 의견을 내도 민주당이 중국 견제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소리를 내요. 왜냐? 과거에 영국의 위상이 이 경제 패권을 내려놓은 뒤로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쓸쓸하게 역사의 뒤쪽으로 물러갔던지를 본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권을 놓아줄 수 없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패권을. 그럼 왜 놓아주지 못하느냐? 만약에 동아시아 패권을 중국한테 뺏기고 기술 패권을 넘겨주면 유럽과 중동 또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켜서 결국은 미국은 중국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문화의 부흥이 왜 다른 국가로부터 시비를 받느냐? 자기 나라도 다 있잖아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국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왜 시비를 할까? 그럼 중국몽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상태를 살펴보자는 거죠. 2017년도에 문화의 자신감을 시진핑이 이야기를 해요. 문화는 국가와 민족의 영혼이다. 문화가 흥하면 국군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도 강하다. 고도의 문화 자신감이 없으면 문화의 번영과 흥성도 없고 곧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 그래서 신실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임무가 사회주의 현대와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임무가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 이것을 바탕에 보여야 되고 혁명 문화를 내보여야 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1대1로 통해서. 그러면 중화사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중화사상을 보면 중국 특유의 자문화 중심의 사상이야. 중국은 어디냐? 세계의 중심이다. 곧 문화적 역량으로도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우수하고 다른 민족을 오랑캐로 여기고 낮잡아 보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중심 국가라는 의미이고 중국이 최우수하다. 그리고 다른 데는 오랑캐다. 야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모든 나라도 다 거기에 있지만 중국의 중화사상은 극단적인 자국중심주의로 다른 나라를 오랑캐로 여기고 멸시하는 성향이 들어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 중국이라는 개념이 상나라, 주나라 때부터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이, 월만, 북융, 서융, 북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나를 거쳐 등장하고 결국은 한나라 때 오행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행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당나라 이후로는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천자 사상을 강요하면서 천자는 곧 중국만 있고 다른 데는 다 제후국이고 신화국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중화의 범위가 확장이 됐어요.
원래는 중화라는 말은 산동이나 동북이나 서쪽은 다 포함되지 않아요. 하남성하고 화북성 그 일대만 중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차츰차츰 나라 지역이 넓어지면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팽창하면서도 지역이 넓어지면서 결국은 중화사상도 유동적으로 넓어갔죠. 그래서 영토 확장할 때도 중화인이 넓어간 거예요. 원래 취급받던 그 나라는 적은 나라였는데 차츰 나라가 커지면서 금나라, 요나라, 원나라, 청나라. 원나라는 원래 몽고죠. 청나라는 원래 북쪽은 중국 땅이 아니었죠. 그러나 중국화되면서 중화인이 넓어가는 거예요. 많아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배타성이 존재한 거예요. 현재 중국인들 일부에도 아시아의 다른 민족을 깔보면서 여전히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런 호칭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있죠. 근데 조선을 그때는 소중화라고 했죠. 소중화. 근데 소중화인 조선에게도 하물며 어떻게 했느냐. 임진왜란 당시에 명사신 송홍창이 이런 말이에요. 조선왕이 고집이 세요. 내 말을 듣지라 하니 들으려 하지 아니하니 들으려 하지 아니하니 한심하다. 오랑캐를 설득한 일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조선 왕을 오랑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중국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도 중화 사상이 있어요. 어떻게 반대하느냐? 그걸 보면 중국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 왜냐? 중국인들은 원칙적으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 중국 문화에는 오래됐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성인, 철학자, 현자가 많이 출연했는데 이 현자들이 아주 천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완전하고 흠없는 지식과 생활 구범을 만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도리로 만들어 가지고 만세에 불변한 중용의 도를 남겼다. 그러므로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급자족하지 왜 당신들 걸 우리가 갖다 쓰느냐. 이방 문화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중화 문화로서 도통이 정립됐다. 따오통이라 그래요. 정립돼서 오랑캐인 너희 이방 문화, 기독교 문화가 올 필요도 없고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화사상이 화이즈변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중으로서 오랑캐 이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오랑캐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냐. 기독교가 일종의 외래 문화이고 중국은 자급자족한데 왜 기독교냐. 당장 나가라. 그래서 신유가 차이런 허우라는 이 대만 동아대학 교수는 중국인이 기독교를 믿으면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예 필요 없다. 왜 와서 까부느냐 이런 형평이죠. 그래서 중국인은 윤리 도덕은 물론하고 우주와 인생의 해석도 이미 완비가 됐으니까 기독교 것으로 첨가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말해 이 조전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와 같은 족속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우리와 한 마음이 아닐 것이다. 페이워 주레이 지신 비이라 나와 같지 않는 족속은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반드시 한 마음이 아니다. 다르다. 그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이즈비엔의 차이점이 뭐냐면 문명과 야만. 그러니까 중국은 문명 국가고 야만의 부분. 그러니까 공명의 신성한 가르침은 지극히 고명하고 중용에 이르러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다른 족속 당신들이 와서 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과 사, 삐시의 룬, 삐이룬 그렇게 하는데
정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을 배척하는 정신을 벽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 전통은 더더욱 외부에서 관심할 필요가 없다. 이 고명한 공자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도 우리는 그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 사는 것을 모르는데 어찌 죽은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웨이즈성 옌즈스,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느냐. 웨이능 스런 옌능 스괴. 그다음에 조상에게 제사는 조상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하고,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특히 공자는 괴이함이나 용맹이나 반란과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말자. 사는 것도 인생에 대해 현실적인 것도 모르는데 왜 귀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노타치를 하게 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이야기하겠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 구별. 제사를 안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금수가 차별이 되는 것은 본성, 곧 효도를 하는 것인데, 효도는 제사이며 거기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도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금수만도 못한 것이 제사를 지지 않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쭉 거슬러 가면 결국은 한당의 성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명예, 쇠락을 보면서 중국의 이 부흥을 되씹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라 여기서 제기가 되는 거예요. 1대1로가. 이 1대1로를 원래 있는 도리죠. 원래 있는. 1대는 신장을 육로로 해서 주요 노선은 중국 선을 출발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죠. 독일의 비스부르크에 이르는 거예요. 독일까지 가서 어디 갑니까? 영국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대는 촤조, 후젠의 촤조, 과거에 원나라 때 선교사들이 올 때 거의 배가 이 촤조로 도착을 해요. 촤조를 출발해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는,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실크로드는 결국은 경제벨트를 만들고, 구체적으로는 육로로 에너지 수송에 유리한 경제벨트 6개를 건설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일을 1대1로 통해서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뭐냐면 미국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중국식 강대국 외교를 통한 국제사에서 중국의 위치 찾기입니다. 그래서 강제 패권국으로, 경제 패권국으로서 발전을 위한 역할, 정체성 확립이 그 핵심이죠. 그래서는 2003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9월에 가고 또 11월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1대1 구상을 내놓고 고대 실크로드 물류망을 현대에 부활시키는 것이 이 중국어몽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대1의 계획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 설립을 추진해서 자본과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민족 부흥과 중국 특색의 특색을 반영한 패권 국가로서의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이 일을 이 두 벨트,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벨트, 일도의 구상과 전략이, 구상은 뭐냐? 전체 파일을 키우자. 우리 판을 조금 하지 말고 전 지구적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거기서 전략은 뭐냐? 그 내에서, 그 파일 내에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파이를 키우자. 그 큰 파이 속에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일도일로의 구상이자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부족하면 돈 대주겠다. 자원이 부족하면 자원을 대주겠다. 그래서 일도일로의 국영기업을 나가라. 저우추치해라. 해외 진출해서 해외에서 생존하고 판을 넓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5통. 핵심이 뭐냐? 5통. 시설 렌통, 무역 장통, 민심 상통, 정책 구통, 자금 융통. 시설 지어주고 무역하고 민심을 서로 나누며 정책을 서로 나누고 돈도 같이 나누자. 이거를 우리가 대줄게. 해보자. 너희들 땅 줘봐라.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내 경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거야. 지역 내에서. 그래서 지역 내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것을 저우추치 나가라. 어디서? 세계 각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파이를 키워서 이익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2개의 개방 정책이 추진되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이게 동시에 정비가 되는 거예요. 찡진지란 말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야. 경, 서울, 징, 천진, 지, 화북. 그 다음에 찡강벨트. 찡강벨트 옆으로 떨어져 나왔죠. 장장벨트죠. 그 다음에 3대 국가 전략으로 지금 이것을 1대1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북경의 수도에 이제 공항이 엄청 큰 거 하나 하고, 그 전에 88 올림픽, 2008년 올림픽 때에 있는 소두 지창하고,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북경의 비행기장이 3개인데, 마지막 크게 진 그거는 이 찡진지, 여기에 핵심 수도의 비행기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는 타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1대1도의 추진과 목적의 효과는 뭐냐면 시진핑 집권 후에 중국의 대발전 전략을 정형화함으로써 정권의 업적과 정당성을 국내에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하며, 국의 목적으로 뭐냐면 주변국들과 발전 관계를 공유함으로써 관계를 강화하고 그걸 도모하기 위해 경제 목적은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투자나 이제 투자가 창출이 되고 중국에서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을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산업 구조도 바꾸고 외부에도 유리한 출구를 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항만, 도로, 철도, 공항, 인프라 건설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건설 공업이 국내에서 끝나고 외국으로 진출하는 거게 된 거고, 자금도 나가고 국내에 필요한 산업이 거기 나가는 경제 효과 창출도 되고 유휴 생산 시설물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 국내에 남아도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또 하나가 중국이 4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비축이. 이제 그 돈을 묶어놓으면 뭐 할 거야? 이자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그 돈을 대출해주고 관리하자는 거죠. 건설 인프라를 통해서. 그래서 중국 중심의 결국은 지역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대중화 경제권을 형성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중국 중심의 중화 질서를 구축하자. 그래서 과거의 당나라, 과거에 한나라가 있던 영광을 되찾으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경제 및 정책의 공유를 통해 가지고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결국은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볼 때 현 미국 중심의
또는 서구 중심의 현 국제 정제 정치 경제 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대체돼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서로 힘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자유 경제지로 통합하자. 그래서 철도나 항구, 석유, 가스 수송,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유무역 지대를 구축하고 자유무역을 행하고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는 각 거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서로 연결해서 통합하자. 하나의 경제 체제로. 그럼 뭘 가지고 경제를 주고받아 할 것인가? 달러로 하지 말고 중국 위안화로 하자. 그걸 갖추는 통합작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설 건가 중국 편에 설 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대1로가 미국 동아시아 정책, 한반도 비핵화 협상, 동남아시아 약진, 남중국의 분쟁들이 요즘 코로나19 이전에 주 제목이었죠. 과거에 80년대, 90년대는 중동 사태, 중국 내전, 중동 가스, 원유 등등 이게 주요 이슈였다면 지금은 중국과 미국, 1대1로와 뭐 한반도 비핵화 문제, 남중국해 이런 부분들이 핵심 단어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세계 경제 중심이 모두 다 지금은 동아시아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우리 북조선에 또 판문점 개성공단의 그 연락 협력 사무실도 폭파하는 것 등등 다 여기에 서로 연관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동아시아가 지금 세계의 초점으로 되어져 있다. 그중에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 할 건가? 세계 곳곳에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5통, 그다음에 상공 기본 원칙 이걸 추진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익 공동체, 운명 공동체, 책임 공동체를 추진하자라고 해서 2017년에 국제 기구와 국가가 100여 개가 참여를 했어요. 100여 개가 MOU를 형성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2017년 이후로 61개국이 8,157개의 건설을 수주하고 20여 개국에서 56개 협력구를 건설을 하는데 여기서 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대1로의 이념과 패권주의, 중국의 그 패권주의 성향이 상충해가지고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5년간 1대2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냐. 중국 패권주의, 중국식 경제 질서의 확산, 중국 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 등에 대한 우려와 1대1로 협력 국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경제 주권 침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서 반중 감정이 확산되고 중국에서 필요하지 않는 공장들이 옮겨가고 또 거기서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공장에 이런 것들을 짓게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한 거죠. 그래서 소송이 지금 이와 관련된 피해 소송이 2만 건에 달하고 사업이 중단되고 지연되고 재검토되는 국가협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때 보면요. 일대 위로 올라가는 그 일대에는 신장에서부터 쭉 이슬람권이 정세가 불안한 지역을 많이 지났죠. 일로는 남중국해, 중국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영해 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또 아덴만 지역에는 해적이 들끓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1대1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중국 정부가 대상국에 사업 자금을 먼저 빌려줘요. 그러면 대상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게 그 돈을 줘요. 그러면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은 제품과 중국 노동력을 사용해서 시설을 지어요.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중국 정부에게 지어진 것은 채권이 지어지고 중국 기업인들에게는 돈이 돌아가고 대상국에는 잉여 사회 기반 시설과 빚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왼쪽 호주머니, 나라에서 빌려준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 민간인들이 사업하면서 다시 걷어가고 정부에는 받은 돈이 기입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어지는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중국은 세력 확장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덤으로 떨어진 거죠.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이 타당성, 철도를 논다든가 아프간 또는 이쪽 인도 쪽, 파키스탄 쪽, 또 버마 쪽 등등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스리랑카에서는 2017년도에 이 스리랑카 이쪽 과다르항이라는 제 왼쪽에 과다르항에 2007년부터 비슷한 수순을 밟아서 댐을 건설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또 네팔에도 수력발전 건설을 했고 그러나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첫 고속 열차 자카르타 반동이 2년 동안 진척했으나 10% 진척하는데 그쳤고, 말레이시아는 고속철도 사업을 아예 중단을 했고, 인도도 일대의 협력을 거부하고 등등. 그런데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은 이 원래 여기에 세계 원유 수송이 한 20% 정도 지나가는데, 여기에 처음 이야기할 때는 군사적으로 전혀 쓰지 않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이 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군함이 들어와 있는 형편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과 뒤에 실행할 때 군사 목적이 전혀 없다 했는데 수년간 그 말을 했어요. 상업적으로만 쓰인다. 군사 목적은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2015년에 중국 항만 운영회사가 2059년까지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해상 무역 보호를 위해서 과다르항에 군함을 배치한 상태다라고 서로 다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제점이 독일이나 베트남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국에서 많이, 그래서 참여 부채 비율이 과거에 35%였다면 지금 126%로 급증했다. 그리고 금융 최약국으로 전락했다.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8개국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있다. IMF가 도와줘야 된다. 미국은 이것은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그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반중 시위가 나오고 또 우려를 하고 신문에 지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우려 가운데 왜 그런 우려가 나오느냐. 방금 중국 국가에서 돈이 나오고 민간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시공사 89%가 중국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아시아, 유럽 4개국에서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의 89%가 중국 기업 시공사로 선정해서 계약하며 현지 국가나 3개국이 배정된 부분은 1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업이 자금 조달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필요한 자금과 조달 자금 간의 격차가 있고
최대 5천억 달러를 자원한다는데 지원한다니 거기에 원활하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1대1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것을 고민할 때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1대1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국이 리스크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필수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주장하는 화평 발전이라는 이 말에 합당하게 시공사, 시주, 시주를 받는 시공사가 89%, 곧 90%가 돼버리면 이익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대1로의 피자 파이를 키워서 같이 먹자 했는데 전체 파이를 다 가져가는 형태로 남기고 10% 조금만 남긴다라면 그걸 누가 맘껏 이익 창출이 안 되는데 되겠느냐. 그래서 공유하는 모습을 중국이 협력국가에게 공정하게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참여할 때 그걸 고려하고 과연 한국이 참여할 때 그 수주를 따낼 수 있겠느냐. 상당히 경쟁력에서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1대1로에 여태까지는 중국에서 서쪽으로 가는 노선만 있었죠. 영국까지 가는.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 쪽 노선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오바마가 신북방 정책, 동아시아 정책을 펴면서 다른 정책을 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항하는 쪽에 의미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설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산이나 인천을 북한과 통하는 그런 관점에서 부산이 잘 활용된다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물류들을 한국을 통해서 시베리아를 통과해 가지고 독일까지 가는 것이 엄청나게 가까운 노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온 설빙선을 통해 가지고 북해로 들어오는 원유선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 스웨덴 쪽에서 오는 물건들이. 그런데 만약에 아프리카 스웨즈 운하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데 이 대륙을 통하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럼 결과를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힘이 세지고 중고몽을 이야기하고 1대1을 이야기하고 중화 문화와 민족을 부흥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뭘 이야기를 해요? 중국 위협론이 대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미국이 네가 일어나면 우리는 2등이 되면 힘들다 해서 미국도 중국을 포위를 해온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대중국 무역전쟁으로 중국 외교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중국 내 특별 지역들을 곧 홍콩의 특별행정국, 대만과 관계에서 시 주석과 이 정책 펴는 스타일이 강압적인 스타일로 독재 스타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 50년 동안 했던 거기에 대한 신뢰 관계가 상당히 흔들린 상태가 된 거죠. 거기 있는 홍콩 사람이나 또 그걸 바라보는 대만 사람들은 두려움과 또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홍콩과 약속을 어기고 또 내정 간섭한 듯한 범죄자 인도법 작년에 있었죠. 또 지금은 보안법 제정 등으로 일어나면서 어제는 G7 외교장관들이 항의하는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등등으로 홍콩에서는 반중 감정이 대단히 높아지고 대만도 홍콩이 겪는 일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분리 독립하는 게 낫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러시아도
차이나 머니 때문에 친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시아 패권 문제로 인해서 내심 충돌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코로나19, 19가 아니라 19 은폐와 책임 회피. 니월량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적절하게 대처했다라면 은폐하지 않고 그리고 확산하는 걸 방관하지 않았다라면 이 큰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펼쳐졌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영도 소조를 세울 때 과거의 시주적 스타일로는 모든 조장을 본인이 맡았는데 이것만큼은 니커창 총리에게 수장을 맡기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무책임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계 언론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의 1대1로 이 부분을 긍정적인 면으로도 보지만 한편으로 이제는 두려워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시도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 사람들이 고쳐지기라기를 보다도 내부에서 어떻게 이 일을 잘 세계와 공동의 이익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출석 부르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 정도 시간으로 마지막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광고하는 거는 오늘 출석 체크와 과제물 체크를 안 했던, 대답 안 했던 우리 외국인 학생들과 다른 분들은 단톡방에 그리고 자기 과제물을 제출할 때 써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번 강의도 그 목요일까지 레포트 제출하면 되는? 그렇죠. 26일 안에 내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출석을 안 했던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요약 정리를 해서 내면 출석으로 쳐줄 테니까 그걸 다 보충하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그 과제물 내야 됩니까? 26일 안에는 무조건 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